민주당 기재위원분들이 입장문을 그 당일날 냈었어요. 바로 반대하셨어요. 네, 바로 반대 입장을 내셨기 때문에 50% 세울 구간이 40%로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서민을 위한 거냐 뭐 이런 스탠스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자녀가 있고 없고의 변별력 차이. 자녀가 없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는 너무 자기들한테는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고, 인적공제 확 높아지고 그러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증여세도 이만큼 바뀌는 거야? 이제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죠. 왜냐면 상징세는 세트처럼 맞아요. 느끼고 세율도 심지어 같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공제도 뭔가 달라지는 게 있나? 똑같아지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불만 혹은 뭐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 댓글에 진짜 많이 물어보셨어요. 왜냐면은 이 증여 쪽에도 자녀에게 주는 게 5천만 원 공제가 있으니까 그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게 상속에도 자녀 공제가 5천만 원 있다라는 걸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죠. 왜냐면 이걸 쓰는 경우 자체가 자녀가 7명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대부분 그냥 일괄적으로 네. 써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5억 원으로 늘어나서 상속세에만 공제가 변경된 건데 증여 쪽도 공제가 변경된 거 아니냐라는 물음을 많이 주셨고,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뭐 이거 아무 소용 없네. 나는 지금 살아생전에 주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제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이미 찾아오시는 분들인데, 이 증여를 하는 목적은 사실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는 이제 말 그대로 고액의 상속세가 부담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공제가 개편이 돼도 어차피 나는 상속세가 많이 나오구나, 미리미리 주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즉 증여자의 세금을 줄이려고. 1주택으로 바꾸거나. 그렇죠. 그렇게, 네. 왜냐하면 이번에 종부세 개편에 어떤 언급도 없었으니까 종부세는 뭐 패스가 됐고, 그럼 아직까지도 3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중과세거든요. 그게 부담된다 해서 주택을 줄이려고 하는 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도 많아요. 주택이 3개세요. 이 주택 하나를 없애면 내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3년 이내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얘를 비과세를 받았을 때 못 받았을 때 세액 차이가 막 4억 5억씩 나요. 차익이 뭐 크니까. 근데 대부분 세 번째 주택이 뭐냐면요, 그 임대 목적의 오피스텔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그럼 빨리 독립된 자녀에게 주고 이거 팔아버리면 세금을 좀 많이 줄일 수 있겠다. 그러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이렇게 계속 점진적으로 하나 사고 팔고 하면서 네. 비과세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략에 걸리신 분들은 본인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이제 지금 상황에서 억울해 하신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인데, 자녀에게 좀 마중물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이제 20대거나 아니면 40대까지, 40대 한 초중반까지인 것 같은데요. 자녀가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보겠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뭐 전셋값이나 아니면은 집값이 필요하다. 아니면 뭐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는 그 마중물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자녀에게 세금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우선 줘야 돼요. 자녀가 이걸 줘야 한국 사회에서는 좀 스타트를 하니까. 하다못해 이제 결혼 평균 자금이 지금 3억 3천, 3억 막 이러는데, 연봉은 막 평균적으로 막 3, 4천 밖에 안 되니까 초봉은. 결혼은 어불성설이죠. 사실은 이제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이 상속세만 개편이 되면 이제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 죽을 때까지 기다리란 얘기냐. 그럼 상속세는 적게 내겠죠. 근데 지금 못 받으니까. 왜냐면 상속인분들 나이가 60대인 경우도 많아요. 그런 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노상속이라 그래요. 노인이 노인을 상속해 준다고. 워낙 요즘 이제 네.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재투자나 재생산 쪽으로 이 자금이 안 흘러가요. 사실 한 60대나 50대 되신 분들이 상속받으시면 어떤 말씀 하시냐면, 내가 이거 받아서 어디다 써요? 다시 네. 상속하고 그냥 끝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면 세무사님, 오케이, 나 죽으면 얼마네요? 바로. 왜? 그분도 이제 상속을 대비한 나이에요. 자녀한테 어차피 또 증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미 자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손주한테 주려고, 손주가 이미 성년이에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증여 쪽에 이제 개편이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것도 있다. 아직까지도 거긴 공제액수가 좀 작으니까. 10년씩 되는 공제라도 조금 늘렸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네, 그게 마지막 개편된 게 14년도거든요. 그것도 한 10년 넘었죠. 그 당시에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려줬어요. 2천만 원 올라간 게 그 당시엔 컸을 수도 있는데, 지금 5천만 원은, 저도 그 생각을 해요. 그 약간 대학가 주변에 월세 보증금도 5천이 넘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것도 있네요. 네, 그런 데도 많더라고요.
뭐 전세도 막 1, 2억씩 하니까 네. 원룸 전세가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자녀가 처음 스타트할 때 그 원룸 전세금 받기도 5천만 원 좀 빠듯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핵심 인적 공제, 자녀 공제가 5억 원 상향이 된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반기실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앞서서는 이제 뭐 주택 가격이 얼마냐 뭐 이렇게 지역적인 사례로 좀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공제가 늘어나게 되면 세부담이 좀 줄어드는 혜택을 받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제가 그냥 국세 통계랑 그다음에 학계 출산율 이런 걸 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얼마나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사실 그 작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거의 비슷해요. 매년 대동소이한데 60대 이상에 돌아가신 분들이 60살 이상이 91%예요. 대부분 60살 이상이시고 그다음에 70대 이상이 78%. 엄청 많죠. 80대 이상이 55%예요. 이분들이 젊었을 때 아이를 몇 명 낳았을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1970년도부터 그다음에 1983년도까지 제가 학계 출산율 그냥 계산해봤어요. 70년대 한 4.5명? 아 진짜 많긴 하더라고요. 4.5명, 4명 계속 이러다가 83년도에 딱 2명 정도로 줄어들어요. 아주 단순하게 그냥 통계를 내봤어요. 평균을 그냥. 이게 오차 범위가 많겠죠. 근데 제가 경험한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3.27명 나왔는데 제가 경험하기로도 한 7, 80대 분들 돌아가시면 상속인 자녀분들이 무조건 2명에서 3명이에요. 뭐 어저께 오신 분은 뭐 4명이었어요. 4명, 5명도 많습니다, 사실.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3명을 잡으면 3.27명이니까 그러면 공제액 수가 17억 원으로 늘어나요. 기존에 일괄 공제가 5억 원이었는데 이게 17억 원으로 늘어나잖아요. 네. 엄청난 상승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러면 작년도 기준으로 과세 표준이 몇 억일 때 몇 명이 신고를 했는지도 한번 통계가 나와요. 국세 통계 포털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인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3,200명, 그러니까 한 18% 돼요. 그리고 3억 원 이하가 40%가 넘고요. 이게 작년에 상속세를 내셨던 네. 분들 중에서 신고했던 사람 중에. 그다음 5억 원 이하가 55%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녀가 2분이어서 기존에 5억 원인데 12억으로 7억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럼 5억 원 이상 올라간 것의 범위에 포함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55%니까 거의 내실 분이 없고 10억으로 과세표준 잡으면 75%예요. 75%면 기존에 상속세 신고를 18,000명 정도 했는데 14,000명이 이제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네. 근데 이제 세액은 이제 생각보다 그 구간에서 거치는 세율은 낮잖아요. 세율 그렇죠. 퍼센트가 낮으니까. 네. 그러니까 세율의 뭐 로스는 이제 이건 느끼기엔 천차만별일 수 있지만 세율 로스는 생각보다 또 적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중산층이 주택 한 채만 있으면서 상속세 내는 부담은 좀 사라질 수 있겠구나. 그걸 확실히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못해도 한 55% 정도는 이제는 맞습니다. 부담이 확 네, 없어지는. 거의 절반은 무조건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과세표준 20억 이하가 88%예요. 사실 여기에 다 있어요. 하긴 세 자녀, 예. 뭐 4자녀 정도 되시면. 네, 그러면은 88%면 거의 내시는 분이 없어요. 이게 18,000명 정도에서 16,000명이 상속세를 안 내도 돼요.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줄어드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개편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세법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예. 정부에서 이제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 뭐 세율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나왔었죠. 이제 낮춰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유산 취득세로의 전환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물론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라고 하긴 했지만.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번 개정안에 빠졌어요. 근데 일단은 유산세와 유산 취득세 차이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 원 있고 죽었다. 사망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유산세형인데 10억 원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재산 총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요. 증여세가 유산 취득세 형태인데 증여세는 근데 자녀가 받은 만큼, 그러니까 자녀가 10명에게 내가 1억 원씩 줬다. 그러면 1억 원 받은 만큼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 공제를 쓰기 때문에 좀 더 세율이 낮아지죠. 말 그대로 분산 효과니까. 근데 유산 취득세를 하게 되면 사실 이게 맞아요. 응능 부담 원칙이라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내는 게 맞지. 왜냐면 이것 때문에 상속 다툼에서 이걸 놓치고 엄청 많이 다투세요. 왜냐면 내가 받은 재산이 만약 30억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세금을 30억 원까지 너가 내도 된다라는 조건이에요. 대한민국 세법 상속세는 연대납세 의무예요. 그 총액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비율대로 너도 30억 나도 30억이면 세금 5대5 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 뭉뚱그려서 누가 내든 내라. 예. 아. 그러면은 이쪽에서 만약에 안 내요. 내기로 했는데 네. 상속 다툼 다 끝나고 그러면 갑자기 재산이 압류가 됩니다. 왜냐면 캔코로 넘겨서 공매를 던져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유산 취득세로 바뀌는 게 여러 면에서 유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속인들 요즘 가족 형태에 맞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약간 뭐 좀 더 객체화됐기 때문에. 일찍 독립하고 이제 부모님도 내놓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분위기가 바뀌니까. 그래서 지금 형태가 약간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뭐
데이터베이스도 쌓고 그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면서 유산 취득세로 관련한 약간 발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부적으로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그 국세 통계 포털에는 상속인 수가 몇 명인지는 안 나와요. 아직 통계 수치로는. 상속인 수가 몇 명인지 안 나와요? 네, 상속인이 자녀가 몇 명인지 배우자가 있는지 이게 숫자가 안 나와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자녀 공제를 넣으려면 수치가 입력이 되겠죠. 대부분 다 이제 인적 공제를 하던 거를 네, 이걸로 자녀 바꿀 공제로 테니까. 하니까. 그러면 자녀가 3명인지 2명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요. 배우자도 있고. 그 통계 수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녀당 5억이 되니까 자녀가 점점 더 많이 낳는지 출산율에 대한 변화도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점점 발판 마련한 다음에 왜냐면 정부에서도 그랬거든요. 장기적 관점으로 유산 취득세로의 변환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DB 확보 목적도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자녀 수가 뭐 얼마나 되고 상속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면 이제 주로 이제 유산 취득세로 전환했을 때 많은 지적이 나오는 게 이제 세수 결손, 세수가 확 줄어들 텐데 과연 그러면 뭐 2명일 때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바뀌면 얼마나 줄어들까 이런 걸 이제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때 시뮬레이션 할 때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럼 유산 취득세로 자녀당 받은 만큼 낸다. 그러면 그 자녀 공제 지금 5억이라 말했잖아요. 그렇게 분리시켰을 때 과연 이걸 5억에서 줄일 것인가 말 것인가. 아, 5억 원 그대로 다 인정 안 해줄 수도 있다. 공제를 바꿀 거예요. 세금의 변동은 적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겠죠. 하긴 그렇겠네요. 네, 자녀 공제를 그냥 이제 분산해서 내시니까 2억 원씩만 받으세요. 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2, 4, 5억 원 해주면 네. 되게 구멍이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세수가. 엄청나게 세수가 줄어들 텐데. 네. 그러니까 그 변수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연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실증적으로는 데이터가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회 현상적으로 좀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이제 아주 그냥 저의 내피셜일 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세법 개정안 특히 상속 증여세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봤는데 이게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2025년 1월 1일부터 이제 발생하는 상속에 대해서만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근데 또 하나 변수가 있는 게 이제 국회. 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인데 물론 이건 좀 이제 각 당의 정치적인 스탠스가 어떤지 알아야지 뭐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세무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야당이 반대를 막 세게 할 만한 내용인 것 같은지 아니면 뭐 여론을 의식해서 이런 부분 통과가 될 것 같은지. 민주당 기재위원분들이 입장문을 그 당일날 냈었어요. 바로 반대하셨어요. 네, 바로 반대 입장을 내셨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그 입장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게 2주간 입법 예고가 돼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좀 취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무회의 거쳐서 9월 2일날 정기국회로 이제 제출이 될 건데 이제 그 전부터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의 기재위원분들의 이제 입장문은 뭐였냐면 이제 그 얘기가 가장 강했어요. 우선은 아까 말했던 50% 세율 구간이 40%로 줄어든 거. 이게 무슨 서민을 위한 거냐 뭐 이런 스탠스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자녀가 있고 없고의 변별력 차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거는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자였다. 근데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그것도 뭐 그게 오히려 그걸 더 반기실 분들도 분명 맞아요. 계실 거예요. 예. 자녀가 없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는 너무 자기들한테는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한 분만 계신 분은 특히 맞아요. 크게 액수가 안 늘어나니까 오히려 자녀 한 분이면 7억인데 그냥 일괄공제 10억 원 늘어나는 게 3억 원을 더 얻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세표준은 5억 원이야. 그러니까 5억 원이 더 증가되면 세금 신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 56%예요. 10,000명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지금 딱 셈법을 생각해 보면 이게 더 나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괄공제 5억 원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도 다양한 분들 왜냐면 이제 40대 분들 지금 30대 분들이 결국 성년이 돼서 언젠가 상속이 일어났을 때 사실 우리가 자녀수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괄공제 5억 원으로 가는 게 좀 낫지 않겠냐라는 그 입장문에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0억으로. 네. 일광공제 10억으로. 근데 이제 이게 자체가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 300석이 지금 국회의원이 있죠. 그리고 150석이 넘어가면 사실은 그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 170석이기 때문에 국힘인 108석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조국혁신당이나 이렇게 쭉쭉 있는데 결국은 170석을 갖고 있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스탠스를 보인다라는 거는 국회에서 약간 조율이 좀 100% 있지 않을까.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이제 세율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개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이제 결국은 12월, 1월, 늦으면 1월, 2월까지 가겠죠. 무조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법이 통과되는 그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에게 이게 적용이 되거나 맞아요. 증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혹시나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적용이 좀 안 된다. 아쉽지만 이런 것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